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원 등이 탄 공군 1호기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했습니다. 방미 기간 중에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남북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강조하는 엔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했고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도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전도 시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은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이었습니다. 월가의 거물급 투자가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며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강준원 기자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 달성을 내걸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 타종 행사에 참석해 증시 개장을 직접 알렸습니다. 이어 월가 금융거물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열고 새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명회 모두 발언 25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할애하며 북한의 핵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걸로 보여진다. 1년에 계속 핵탄두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수출을 중단시키기만 해도 안보적 이익으로 연결되고 우리의 압도적 국방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위협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새로운 정부는 확실하게 해소할 생각이고 그게 아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주가 지수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산업을 첨단 기술 분야와 재생에너지 등으로 완전히 개편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 지수 편입을 특별히 거론했습니다. 매우 아쉬운 것은 아직 모건 스탠리 지수에 대한민국 시장이 편입되지 못한 거죠. 모건 스탠리 혹시 오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사실과 시장의 불공정성을 거론하며 추가 상법 개정과 부당거래 엄단 의지도 거듭 나타냈습니다. 이번 투자 설명회에는 월가에서도 손꼽히는 큰 손들인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의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선 정부와 재계 핵심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세계 최대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정상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총회를 통해 다자외교 무대에 본격 데뷔한 이 대통령은 오늘 밤 한국에 도착합니다. 주요 국내 현안을 챙기며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에 대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중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와 무역 협상을 잘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관세 협상이 체결돼 이젠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례에서는 9,500억 달러,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그리고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도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근거는 또 있는 만큼 한국이 무역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워싱턴 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법원이 1, 2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개방 경제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협상 가능한 합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상황이 되돌아가지 않는 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나기 위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러시아를 향해서는 이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공세를 멈출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이틀 만에 백악관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에르도안을 포함해 카타르와 요르단 등 중동 지도자들과 비공개 다자 회담을 벌였습니다. 트럼프는 이 회담에서 많은 것이 결정됐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We had a very good meeting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most powerful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and I think we're going to be close to a deal.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계획을 담은 미국 정부의 백서도 제시했는데 전후 통치와 안전보장 계획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이스라엘이 흡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유엔 연설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며 미국에 반박하는 주장을 벌였던 에르도안은 트럼프의 중재 노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Buna inandığım için zaten bunları söylüyorum. Birlikte el ele bölgedeki bu sıkıntıları aşacağımıza da inanıyorum.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면서 이젠 정말 멈출 때라고 말했습니다. And you know, with all of the heavy bombardment over the last 2 weeks, they've gained almost no land. I think it's time to stop. I really do.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중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어오고 있는 튀르키예를 향해 즉각 구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전투기 판매 보류를 곧 해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대러시아 제재 동참에 대한 당근책도 함께 튀르키예에 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댈러스 이민세관 단속국을 노린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정부를 증오하면서 단속 요원에게 공포를 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이 주거지 수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가 문제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이민세관 단속국 건물에 총격을 가한 용의자. 이로 인해 검거된 불법 이민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현장에서 숨진 총격범의 주거지 수색을 통해 손글씨 메모 등을 찾아냈습니다. 분석 결과 용의자는 연방정부를 증오했고 단속요원들에게 주변에 저격수가 있을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려 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쓸 총을 지난달 합법적으로 사는 등 수개월 전부터 철저히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He knew with a high likelihood ICE detainees would be transported that morning in the exact location where he was facing from his perch on a nearby rooftop. FBI는 용의자가 단독으로 행동했으며 다른 어떤 조직과도 연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직전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 피격 영상을 여러 차례 검색했고 단속요원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앱도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격범은 댈러스 교회에서 자란 29살 남성으로 몇 달 전까지도 부모와 함께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 성향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급진 좌파의 소행이라며 몰아붙였습니다. The radical left is causing the problem. They're out of control. They're saying things, and they're really dumb people. I mean, I look at Crockett. I look at some of these people. They're very low IQ people, actually. 또 자신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지만 우파가 아닌 급진 좌파 때문에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더는 참지 않을 시점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과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유엔 총회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던 북한이 7년 만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오는 29일 북한 차관급인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의 유엔 연설이 예상되는데 뉴욕에서 북미 간, 남북 간 접촉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차관급 국제기구 담당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미국 뉴욕 JFK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김 부상은 굳은 표정으로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북한은 뉴욕에서 열리는 80차 유엔 총회에 7년 만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회기 마지막 날 연설에 나섭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고위급 대표단 참석 없이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가 연설을 맡았던 만큼 기류 변화가 관측되는 대목. 일각에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외교를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김 위원장은 비핵화 요구 포기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재개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북핵을 동결하는 조건이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한 만큼 김 부상의 방미 기간 중 북미, 남북 간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일 외교 장관들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고 대화와 외교를 앞세운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측과 대화하면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외교적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불렀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재회를 기대한다면서도 행정부 차원에선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얀마에 무기를 판매한 북한 인사 2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해 동북아 현안인 북미 간 밀고 당기기는 벌써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또 당황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대미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3,500달러를 우리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미 간의 이제 다른 부분은 사실 불확실한 부분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직접 투자하거나 보증하는 3,500억 달러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이제 한미 간의 그런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는 트럼프도 인식을 한 것 같고 거기에다가 좀 자극을 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압박 차원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뭐 트럼프가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뭐 어떤 코멘트를 하는 경우 종종 있지만 이게 계산된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실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의 외환 보유고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3,500억 달러 선불이라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97년 이제 12월 말 기준이 우리 외환 보유고가 가장 작았었는데 그때 금액으로는 이제 한 2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4,100억 달러니까 그중에 3,500억이 나가면 600억 달러라 그때보다는 한 3배 정도 금액이 많죠. 근데 이거는 이제 GDP 비율로 봐야 됩니다. 당시에 GDP 비율이 3.4%였는데 우리 이제 3,500억이 빠져나가면 GDP 비율이 3.7%거든요. 즉 외환위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600억 달러가 있기 때문에 뭐 남아 있어서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헤지펀드들이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죠. 들어가서 우리 외환 시장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뭐 외환을 엄청나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외환 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안전장치 없이 미국으로 보낸다?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일본이나 유럽에 대한 자동차 관세는 약속대로 15%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25% 적용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당연하죠. 뭐 자동차 산업이 이게 보면은 뭐라 그러죠? 후방 효과, 그러니까 즉 벤더들이 많잖아요. 부품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협력사들이 많다. 그렇죠. 자동차 기업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소재나 부품 만드는 이제 회사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세가 그렇게 만약에 이제 다른 유럽이나 일본 자동차 기업들에 비해서 불리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다만 이제 정말 우리 기업들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우리 기업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쓰러지는 건 아니죠. 아, 네네네. 그거와 우리 한국 경제가 쓰러지는 것과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거죠. 네네네. 그건 답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리 자동차 기업들도 보면 현지 생산 비중을 조금씩 높이고 이게 빨리는 못 가는데 대신 이제 최근에 우리 자동차 수출 통계 보면 미국으로 가는 건 실적이 되게 안 좋은데 다른 쪽 수출 지역으로 가는 자동차 수출이 좀 빨리 늘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그게 뭐 유럽도 있고 뭐 동남아, 남아시아, 인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비중이 뭐 완전히 커버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뭐 자동차 관세가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 기업에 비해서 뭐 몇 년 이상 우리가 분리하면 상당히 우리 기업들이 어렵겠지만 다만 몇 달이라면 우리 자동차 기업과 좀 관련된 우리 부품 회사들 협력업체들이 어렵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정부가 도움을 줄 방안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대미 투자 불확실하다.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언급을 보고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일단은 이제 우리 정부 뭐 조직 구조를 제가 정확히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국무총리라는 직책은 사실 외교통상 그다음에 재무 라인에서 약간 좀 비껴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기재부 장관이나 그다음에 뭐 통상교섭본부장이 갈 때 사실 국무총리하고 뭐 조율을 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하고 대통령실 라인으로 조율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국무총리가 하신 말씀 틀린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뭐 감정상 뭐 저도 사실 상당히 좀 감정이 안 좋거든요. 화났죠. 다들. 그러니까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안 했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좀 약간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3,500억 달러도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국무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뭐 인터뷰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막 적는 기자들도 보면은 막 이거저거 섞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섞였던 것 같고 국무총리의 의견을 너무 좀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 당연한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감정을 잘 대변한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실수라는 평가도 나오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자, 우리 원화값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섰어요. 이거는 지금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환율이 조금 내려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방향성이 예상과는 다르게 가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고 있죠. 반도체 기업.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외국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데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400원.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은데 어젯밤에 역의 선문을 시작한 기준으로는 장중에 1,411원까지 갔다가 1,409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이 말은 저기서 더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미국 쪽 요인을 보면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10월 29일이죠 아마. 그때 FOMC가 열릴 텐데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국내 요인인데 이게 3,500억 달러. 이건 3,500억 달러가 많이 빠져나간다면 이건 뭐 외환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이건 국가 부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500억 달러가 잘못하면 외환 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협상은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뭐 타결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만에 하나 안전장치가 없다면 통화 수합이라는 안전장치 없이 트럼프가 우리한테 맡겨놓은 돈 3,500억 달러 그대로 간다면 외환시장은
우리 외환위기 때 보던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외부 상황이 우리 참 힘들게 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미국 경제가 강하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내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가 지금 3일 연속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 배경을 보면은 2분기 성장률이 기존 발표보다 너무 잘 나왔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라든지 인하 속도를 늦추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세, 트럼프 정책이 있는데도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는 겁니까? 보통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2분기가 지난 잠정치가 3.3%였는데 전기 대비 연율 3.8%로 어떻게 잠정치하고 확정치하고 0.5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통계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미국 그 통계 관련된 책임자를 이제 해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아마 그때는 이제 노동 통계고 이제 경제 분석국인데 그때도 엄청난 차이가 났었죠. 그러니까 너무 좀 심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률 생각해 볼 때 3.8% 우리나라도 3.8% 나오기 어렵거든요. 주된 요인은 이제 개인 소비, 그러니까 소비 쪽이 상당히 그 지난 잠정치보다 더 뛰었습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 폭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계산할 때는 수출하고 수입을 뺀 무역 적자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주가가 뛰어야죠. 그렇죠. 그 말은 지금 미국의 뉴욕 증시는 경제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게 아니고 유동성 장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든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이 됐다. 돈이 시장을 올리는 거라 사실 펀더멘털에 기반한 장세가 아니요. 그 말은 만약에 어떤 이유로 돈이 빠지거나 덜 들어온다면 주가는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가 좋다는 거는 이제 파월이 명분을 삼기가 좋은 거죠. 이제 금리 인하는 저번에 한 거 9월 달에 한 걸로 그냥 끝내고 좀 지켜보자. 금리를 안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뉴욕 증시가 계속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파월 의장이 주식시장을 두고 과대평가된 것 같다라는 발언도 했으니까요. 이런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뉴욕 이야기를 한 김에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증권거래소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었는데 이 발언 가운데 모건 스탠리 지수에 우리나라 시장이 편입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모건 스탠리 지수라는 게 뭔지 여기 들어가면 뭐가 좋은 겁니까? 네, 그러니까 MSCI라고 하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지수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 하나는 선진국 파트가 있고 신흥국 파트가 있고 이제 프론티어 파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신흥국 파트에 92년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제 선진국 그 지수로 들어가면은 신뢰성이 많이 높아지고 이게 그 MSCI라는 이 인덱스로 그러니까 이 인덱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글로벌 펀드가 되게 많습니다. 즉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죠. 더 들어올 우리나라 것이다. 주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자본시장 선진화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혁으로 지금 한 3천 포인트를 넘겨서 지금 1단계 레벨업을 했는데 여기서 더 올리려면 이제 국내 자금만으로는 힘든 거죠. 세계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치는 아니지만 5천 포인트도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비생산적인 부분에서 생산적인 부분,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부분 부동산 시장 거기서 돈이 빠져서 생산적인 쪽으로 가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당연합니다. 부동산보다는 주가가 수익률이 높아야 되죠. 그렇죠.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경제 지표보다 주식시장을 상당히 좀 중요시하고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의 거울이라 그래서 상당히 그런 중요성을 가지지만 주가 지수, 주식시장을 성과 지표로만 삼는 거는 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을 맡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뭐 예상치 못한 그런 리스크로 폭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거, 그리고 대통령이 가서 증권거래소 가서 미국에 가서 그런 설명을 하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너무 이쪽에 이쪽에 뭐라 그럴까 너무 집중하고 주식시장이 정말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가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되니까 과제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 잘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이슈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노동조합, 그러니까 금융노조죠. 이쪽에서 3년 만에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게 요구사항입니까? 4.5일제거든요. 지금 아직 그게 법제화되지도 않았고 4.5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달라.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쪽 노조분들 얘기로는 자신들이 그쪽 표현으로 갈아 넣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근로자들이 사측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원들은 안 뽑아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 산업만 보더라도 이 점포가 계속 줄고 왜냐면 우리 핸드폰이나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창구 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고령화가 되고 그리고 계속 구조조정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노조 입장에서는 파워라는 게 이제 노조원의 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들 못까지 또 일해야 되고 그래서 4.5일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뭐 금융산업이라는 게 꼭 은행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은행원들의 연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만약에 기사를 봤을 때 우리 이제 아직 노동시장에 못 들어간 청년층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제 물론 대기업들은 좀 워라밸이 좀 맞긴 하지만 대기업에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 뉴스를 보고 과연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리고 최근에 은행산업이 코로나 이후에 항상 차상 최고치의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조금 4.5일제는 아직 제도화되지도 않았는데 저 이슈를 벌써 들고 나오는 거는 좀 우리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장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뭐 본인들의 논리가 있겠지만은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전남 순천에서 시장 상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피해 상인은 중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남 순천시 중앙시장의 한 속옷 가게에서 60대 여성 상인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건 20대 여성 A씨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매장에서 카운터 손님 계산하고 있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사모님이 그 범인을 칼이 찔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고 있었어요. 피해 상인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뒷좌석이 찌그러진 승용차에서 소방구조대원이 탑승자를 조심스레 들고 구급차로 옮깁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인천 화수동에 있는 해저터널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와 승합차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탄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주의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엔 광주 원주고속도로를 달리던 크레인 차량에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뒷바퀴 등이 불에 탔습니다. 오후 5시 40분쯤 경기 파주시 동패동에서는 상가 건물 1층 외벽에 있던 실외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에 있는 학원과 독서실 등에 있던 88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축제를 앞두고 이른바 명당 웃돈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화려한 불꽃이 가을 밤하늘을 물들이고 한강 곳곳을 밝힙니다. 매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의 모습입니다. 올해도 100만 명 넘는 인파가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모일 전망입니다.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무료 축제지만 잘 보이는 장소를 거래하는 이른바 명당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이 정면으로 보이는 카페는 축제 당일 좌석을 사전 예약했는데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모든 자리가 매진됐습니다. 2인 기준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판매됐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엔 웃돈을 붙여 재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페 측은 본인 인증 절차가 있어서 예약자 외 입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호텔과 레스토랑을 예약해두고 웃돈에 팔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예약한 호텔 객실을 100여만 원에 양도한다는 게시글은 물론 500만 원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나 뭐 기념일이 특별한 기념일이거나 그런 때가 맞는다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진 않다고 생각해서. 심지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빌려주겠다는 게시글도 보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베란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집을 비워주겠다고 하는데 1시간 30분에 49만 원입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아파트에선 축제 당일 거실을 빌려주겠다는 주민도 등장했습니다. 한강 앞에 위치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시간당 비용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실외 명당을 미리 맡아주는 자리대행 아르바이트 글이나 인근 주차장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글도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얻어서 거기서 보면 좋긴 한데 사람이 많이 몰리면은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그 안전 요원이 좀 배치돼서 그 통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하나 측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개인 간 거래를 일일이 막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호텔업계에 바가지 요금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된 명당 장사로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무료 축제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개그계 대부 전유성 씨가 어젯밤 폐기흉 악화로 별세했습니다. 또 배우 전지현 씨의 드라마 속 대사가 때 아닌 혐중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오늘 YTN 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그맨 전유성 씨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밤사이에 전해졌죠.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특유의 입담과 인품 덕에 개그계 대부로 불리던 전유성 씨가 향년 7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어젯밤 9시 5분쯤 입원해 있던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앓고 있던 폐의 기흉 증세가 악화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유성 씨는 과거 폐렴을 앓았는데요. 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도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흉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해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유족으로는 딸이 있고 장례는 희극인장으로 치러집니다. 또 고인이 생전 활발히 활동했던 KBS 일대에서 노제를 지낼 예정입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네, 어제 전유성 씨의 상태가 좀 위독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입니다. 전유성 씨의 상태가 위독해서 입원 중이라는 소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 전유성 씨 측근에게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미 지난주부터 응급실을 여러 차례 방문하셨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셨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방송인 동료와 선후배들은 전유성 씨가 다시 일어나길 기원하는 마음을 모아서 영상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털고 일어나시길 바라는 마음이 컸을 텐데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별세 소식이 들려와서 안타깝고 허망하다는 반응입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최근 대중들에게 공개된 모습을 언뜻 봤을 때도 좀 많이 수척해져서 건강이 우려된다 이런 누리꾼들의 반응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요. 이미 전유성 씨가 야윈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중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도 2019년까지는 데뷔 50주년을 맞아서 전국 순회 공연을 펼치는 등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저도 당시에 이 전유성 씨 데뷔 50주년 관련 인터뷰를 위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소탈하고 따뜻하셨고 또 개그 무대를 향한 열정과 이 후배 양성을 위한 열의를 보여주신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이후 점점 수척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 같은데 개그의 가장 큰 축제라고 불리는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의 명예위원장을 맡으셨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바로 지난달 열린 이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전유성 씨는 1969년 TBC 쇼쇼쇼의 작가로 데뷔했는데 코미디언으로 전향해서 유머 1번지, 쇼 비디오 자키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개그맨이라는 이 신조어를 만든 장본인이시기도 합니다. 또 KBS 대표 개그 프로그램인 개그 콘서트의 개국 공신으로 꼽히는데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지금은 라디오시대 MC를 맡아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영화계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팬들의 기대작이었죠. 어쩔 수가 없다가 드디어 24일이죠. 국내에 개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다리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이틀 전인 24일 국내 상영관에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개봉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 토론토 영화제 등 이 해외 유명 영화제들의 줄줄이 초청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제의 최대 행사죠.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얼마 전 개막작으로 선정돼 이름을 알렸습니다. 명성답게 개봉과 동시에 33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기분 좋게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했습니다. 개봉 첫날 관객 수만 놓고 보면요. 이 박 감독의 전작인 헤어질 결심, 아가씨, 친절한 금자씨 중 이번이 역대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라고 합니다. 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지난해 최고 흥행작 파묘와 2023년 최다 관객을 동원했던 서울의 봄까지 넘어서는 개봉 첫날 스코어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남은 추석 황금 연휴가 있으니까요. 이어질 어쩔 수가 없다의 거침없는 흥행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다소 부진했던 이 영화계에서 나온 대작인 만큼 보신 관람객들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이 작품이 블랙 코미디 장르라는 것은 공개가 됐죠. 하지만 단순한 희비극의 블랙 코미디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걸 넘어섰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장의 무게를 유쾌하게 풀어낸 것 같지만 마음 한켠이 아린다.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다라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네, 또 박 감독은 관객이 주인공에게 공감하다가도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면서 혼란스럽게 느끼길 바란다고 인터뷰 때 전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개봉 첫날 영화를 봤는데 이 흔히 웃기면서도 슬프다라는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우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딱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어서 더 슬퍼지는 장면이 많고요. 끝나고 나면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또 내노라 하는 많은 배우들이 있습니다.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만큼 연기 차력쇼다. 연출과 연기 장인들이 만들어낸 환상의 조합이다라는 반응도 재밌었습니다. 미국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아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박 감독 특유의 분위기가 가미됐기 때문에 극장에서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드실 겁니다. 네,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엔 드라마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우 전지현 씨가 드라마에서 했던 이 대사가 논란이 됐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짚어주시죠. 네, 글로벌 OTT인 디즈니 플러스의 한 드라마에서 주연 배우로 나온 전지현 씨의 대사가 논란이 된 건데요. 극중 전지현 씨가 연기한 서문주는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핵폭탄이 접경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를 본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을 모욕했다 하면서 이건 혐중이다. 즉 중국을 혐오하는 내용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또 홍콩에서 촬영한 판자촌 장면을 중국의 도시로 설정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 중국 도시를 의도적으로 좀 안 좋게 표현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지현 씨는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대표적인 한류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 직후 전지현 씨를 모델로 내세웠던 한 중국 의류 브랜드가 이 전지현 씨와 함께 하려던 광고 촬영을 중단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더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좀 혐중 논란, 이 부분이 좀 꽤 민감한 이슈잖아요. 전지현 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드라마와 관련한 내용은 아니지만 중국 광고 촬영이 무산됐다는 보도, 즉 중국으로부터 보이콧 당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지현 씨 측이 직접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소속사는 중국 광고 촬영 연기는 드라마 공개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작품과 광고 촬영은 관련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요즘 인기 있는 또 다른 드라마가 있죠. 여기서도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창 화제인 드라마인데요. 조선의 연산군을 모티브로 한 가상의 인물과 현대의 요리사가 이 타임슬립으로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의 판타지 로맨스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수락관 요리사와 명나라 요리사가 대결을 벌이는 이 장면에서 일부 시청자가 조선의 왕과 명나라의 사신이 같은 높이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 드라마의 원작 웹소설을 쓴 작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선시대 국가 공식 예법서인 국조오례의의 일부를 공개를 하고 문헌에 기반을 둔 고증을 철저히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가요계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 씨가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을 알렸다고요? 네, 감미로운 목소리의 대명사죠. 신승훈 씨가 정규 12집으로 컴백했습니다. 1967년생으로 올해 58살인 신승훈 씨. 믿기지 않는 동안인데 벌써 데뷔 35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번 앨범은 10년 만에 정규 앨범입니다. 리메이크나 과거 히트곡 재발매 대신 11곡의 신곡으로 꽉 채웠는데요. 이번에 또 전곡 프로듀싱과 작곡에 직접 참여한 신승훈 씨는 컴백 소감으로 현재 진행형인 가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오는 11월 1일과 2일 양일 동안 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데뷔 35주년 단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네, 팬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영주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아침 안개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면이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짙은 안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또 청주와 김포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있어서 항공기 이용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남부지방에는 비 내리는 곳이 있다고요? 네, 오늘도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이번 주 휴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8도, 부산 22.9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역대 가장 늦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는 다시 열대야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 29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남과 제주도에는 주말인 내일까지 최고 5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남 남해안에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는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날씨도 반짝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9월 26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